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은태라고 합니다. 10년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 나름대로는 사실 이렇게 밖에 나오면 그냥 그런 말씀하실 때 스스로도 막 얘기하면서 뿌듯해요. 1학년은 1년만 해도 도망가고 싶은 학년이라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10년을 했다는 게, 사실은 뭐 제가 잘해서는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는데 사람이 익숙해지는 게 있잖아요. 힘든 거에도 익숙해지고 고생도 익숙해지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듯이 그렇게 하게 돼서 10년 됐어요. 근데 노력을 했든 안 했든 그냥 10년이라고 하니까 왠지 기분이 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으쓱하긴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훌륭하신 부모님들 앞에서 이렇게 뭘 전해드릴 게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 한두 분 계시길래 딱 적당한 수준이다. 그랬는데 이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와셔서 감사했는데 이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오시고 또 늦게 오셔서 맨 앞에 앉으셔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아주 사적인 느낌인데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봤자 1학년인데 또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님 또 다르네요. 학부모님인가? 누나인가? 이모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또 확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더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라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충남이라는 곳에서 충남 홍성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태어난 집 동네 이름이 잠방굴이었어요. 되게 이름이 그때는 우리 동네 이름이 되게 좀 창피했어요. 잠방굴이 뭐야, 잠방굴. 뭐 안골, 밤골 이런 예쁜 이름도 많은데 잠방굴 하니까 뭔가 사투리 같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은 잠방굴이란 별로 얘기 안 했었는데 이제 고향 얘기를 한번 하려고 우연히 며칠 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사는 동네 옆 동네에서 그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사신 곳이거든요. 그 선생님의 마을도 잠방굴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차를 타고 가면 사실은 길만 좀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잠방굴이 근처에 또 있다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시골이었죠. 거기서 살 때는 저희가 사는 그 잠방굴에는 한 5집이 있었어요. 완전 산골도 아닌데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 5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별로 없고 아는 동네 아이들이 동생이나 그 다음에 형아들 이렇게 놀았죠. 그래도 요즘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5집밖에 안 돼도 놀 사람도 많고 그랬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에 같이 살진 않았는데 가끔 이제 산 너머 마을에 사시다가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올 때 오셔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곤 했어요. 밤에 그 겨울에 화롯불에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거기서 불 쬐면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름 같은 때는 마을 집 앞에 조금 멀지만 밤나무가 있었는데 그 밤나무 밑에 그 밀로 만든 방석을 깔아놓고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누워서 얘기 들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어떤 얘기였었는지 잘 기억 안 나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이미지 하나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긴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땐 차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뭐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어린아이한테는 산 너머 마을만 해도 굉장히 먼 세계의 이야기였어요. 할머니가 오셔서 뭐 옛날 얘기도 해주셨겠지만 뭐 옆 동네 이야기, 뭐 저런 지나다니면서 본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온 세상을 막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막 굉장히 신기하고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들. 지금 뭐 한두 가지 기억나서 이렇게 떠올려 보면 별 얘기는 아닌데, 작은 마을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른이 돼서 가보면, 걸어서도 한 10분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도 많았더라고요. 그런 거리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려오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들. 그때 기억이 그냥 막연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살았던, 그리고 후에 그 전에 살았던 모든 분들이 그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서는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이 꼭 진도는 안 나가고 들려주시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유독 다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더 기억이 잘 나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공부 시작하자 했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깜깜하게 공부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그리고 사실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였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고요했던 이야기. 공부 시간과 다르게 고요했던 그 분위기,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어딘가를 여행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참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꾼 건 아니었지만, 교사가 된 후로 이게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으니 나도 한번 아이들한테 그런 기억을 좀 선물로 줘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기억이 남질 않으니까 제가 들려주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뭐 처음에는 군대 갔다 온 이야기.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온 이야기도 고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들려주면 조금 실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사실 실감이 별로 없죠. 그래도 막 좀 꾸며서도 얘기해주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 항상 저는 영웅이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그 이야기 모음집처럼 그런 이야기 모음집을 우연히 발견하고서는 이제 그걸 읽고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죠. 신규 교사다 보니까 아이들 수업을 할 때 저도 방방 떠 있고, 교사가 방방 떠 있으면 아이들도 당연히 방방 뜨죠. 그러니까 무슨 수업을 해도 좀 집중이 안 되고, 나는 수업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은 내 얘기 잘 안 듣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 수업을 참 많이 오래 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야기 들려줄 때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1학년 아이들 가르치니까 제가 얘기할 때 누군가 내 얘기를 듣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이들이 제 얘기를 듣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떠나와서 보면 귀엽죠. 귀엽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막 하는데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야기 들려줄 때만은 달라요. 고요하게 눈을 초롱초롱 하면서 들려주는 그 경험들을 많이 하고서는, 야, 이거 정말 내가 교사로서 그런 뿌듯함을 여기서 겨우 느끼는구나 하면서 저도 점점 그것이 강화되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이야기를 들려줬죠. 짧은 이야기도 있고, 또 고학년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들려주면 고학년 아이들도 참 쏙 빠져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아예 클럽 활동을 옛 이야기부로 제가 딱 정해서, 가위바위보, 옛 이야기를 잘 모르니까 가위바위보에서 밀려가지고 저한테 온 아이들한테 이렇게 들려줬었는데,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뛰어서 축구부 이런 거 하고 싶지, 옛 이야기부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가위바위보로 정했으니까 첫 표정부터 아주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이 이제 40분 동안 이야기 들려주면 정말 거기 이야기에 빠져서 듣는 거예요. 와, 정말 좋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많이 아이들한테 들려줬었고, 한 번 또 내가 익힌 이야기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집에서 우리 키우는 아이한테 이제 밤 잘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거의 뭐 매일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몇 년 동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이제 아이들 올려보내고 떠나보내고 한 다음에 올해는 제가 1학년만 하다 보니까 학교에 5학년 아이들까지 제가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모든 웬만한 아이들이 다 아는 선생님은 별로 없거든요. 교장 교감선생님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지나가면서 막 인사도 하고, 뭐 요즘 어떤 아이들 막 아빠라고 부르고 막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또 기분이 좋은데, 신기한 거는 이 아이들이 이제 스승의 날 되니까 뭐 스스로는 안 쓰겠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옛날 선생님한테 편지 써라라고 하면은 편지를 써서 오면은 그 아이들이 뭐 작년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도 다르겠지만 5학년쯤 되면 사실은 막 잊어버려요. 어떤 아이들은 제가 담임이었는지도 잊어버린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 선생님이니까. 나는 아직까지 엊그제 아이랑 만난 것 같은데 아이는 몇십 년 전에 저를 만난 듯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편지를 쓰는 아이들이 면은 그 편지 내용에 편지를 쓰라니까 뭔가 막 기억해서 이제 선생님과의 추억을 쓰려고 보면 뭐 그런 아이도 있겠지만 대다수 아이가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거의 다 있어요. 사실은 1학년 때 하면서 뭐 재밌는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체육도 하고 뭐 체험학습도 가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꼭 옛 이야기 또 이야기 들려준 게 너무 재밌었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대다수 아이가 꼭 그 이야기를 써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야기의 그 경험이 굉장히 강하게 스며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매일 이렇게 들려주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과정에 이야기 들려주는 시간은 없거든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돼요. 내가 좋다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들려줘도 되나. 할 것도 많은데.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그냥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교육인가. 이런 고민도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고 정말 교육적으로 필요한 거구나. 죄송합니다. 그런 내적 확신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관련 책도 찾아보고 읽어보고 했었는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있고 또 아이들에게 다 도움되는 이야기. 우리가 흔히 아는 도덕적인 착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이들의 심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번역한 이 책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보신 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 이야기를 할 거라서 혹시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나 했는데 물론 이 책 이야기 안 읽어보셨다 하더라도 이제 아시는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훌륭한 햇살 아래 어린이집 다니기 때문에 아마 원장 선생님이며 선생님들이 많은 좋은 얘기를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또 제가 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왜 들려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어서 이제 찾아보고 있었어요. 혹시 뭐 이 책을 안 읽어보셨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혹시 들려주시는 분 계세요? 우리 아이한테 옛 이야기 아니더라도 항상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매일 해요. 매일. 혹시 몇 살 지금? 지금 7살. 7살. 4살 때부터 거의 매일 한 30분에서 1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동안이요? 와. 너무 재밌어서 얘가 계속 하자고 그래서. 거의 매일. 그죠. 빠뜨릴 수 없죠. 한번 네. 빠뜨리고 싶어도 아이가. 네. 이제는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생활 얘기도 막 지원 얘기도 해요. 그냥 이야기를 들려줄 거 다 들려줘서. 네. 다른 분들은 한 번 매일은 아니더라도 들려줘 본 적은 있다. 옛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야기 나누면서 막 이야기 들려주기도 한다.
네, 있으시겠죠. 한 번도 이렇게 뭘 들려줘 본 적은 없다. 솔직히.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왜 들려주세요? 어머님.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 빼고. 저는 제가 회사를 다니니까 한 7시에 제가 만나거든요. 약간 미안함이 있어서 한 8시부터 씻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제 재워야 되니까 침대에서 갔는데 처음에 책을 읽어줬는데요. 책이 너무 많고 제가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좀 꺼. 그냥 제가 아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가 해줬던 얘기, 엄마가 해줬던 얘기. 최근에는 어린이집에서 얼마 전에 놀러 갔었어요. 근데 그 피자와 마녀와 엮어서 막 이런 얘기들 완전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주고받고 하게 되었어요. 와, 저보다 훨씬, 저도 그런 약간 경험이다 말씀드렸어요. 훨씬 많이,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갖고 아이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들려주시겠죠, 그쵸? 근데 또 어린이집에서도 매일 듣고 있잖아요, 그쵸? 사실은 뭐 안 들려주셨다 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없기도, 어떻게 보면 안 들려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또 좀 이따 드리겠지만, 책을 읽어주거나 옛 이야기 들려주거나, 사실은 그냥 아이와 좋아서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지만, 또 부모들은 어떤 목적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죠? 언뜻 떠오르는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이야기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할 때. 그죠? 잘 읽고 빨리 잘 자라기. 다른 말로 하면 나중에 공부를 혹시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1학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있다면, 굳이 찾다면 독서가 아닐까. 그건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독서를 많이 한 아이가 공부를 당연히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어른들 어른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별 독서, 한국인의 생애 주기별 독서율, 뭐,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독서량.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아, 그 다음에 초등 저학년, 고학년, 중, 고, 성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 비율을 그렸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제일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유아 시기래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책을 안 읽는. 그런데 이런 우리 성인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초등 저학년이면 1학년, 2학년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 아이들 책을 많이 읽다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고학년, 중학년, 고학년부터 확 바뀌어요. 여기서 완만하게 떨어지지만 여기서 훅 떨어지죠. 이 이유가 뭘까? 자, 뭐일 것 같아요? 학업, 공부 때문에. 공부를 좀 시작하는 때다. 네. 그렇게 또, 그 공부머리 독서법이라고 책을 쓰신 최승필 선생님이 그렇게 진단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진단을 했어요.
학업 공부가 시작된 시기부터 이제 책을 안 읽는다.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저학년 3학년 정도부터 뚝 떨어지는 거예요. 3학년. 근데 우리가 3학년부터 요게 3학년 정도 되거든요. 3학년 때부터 공부시키려고 책 읽는 걸 못하게 하는 부모님 별로 없죠. 그렇죠? 아, 중학교 가서 공부할 시간에 책만 읽으면 좀, 야, 공부도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3학년 됐는데 책 읽는다고 공부해야 되니까 책 읽지 마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업이라는 그 원인은 사실은,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여기 사실은 요 시기 아이들이 읽는 책들은 주로 뭘까요? 그림책이겠죠. 그림책을 읽겠죠. 그리고 영아 유아들도 글자는 몰라도 이제 부모님이 읽어주니까 읽는 걸로 치는 거고, 이제 좀 빨리 글자 배우는 아이들 같은 게 보통 다른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읽잖아요. 본인이 읽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1학년 하니까 아이들도 막 책을 막 매일 서너 권씩 대출해서 가고, 또 가져오고 그렇게 해요. 저는 책을 안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안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빌리러 가는 거죠. 가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좋아서 있는 아이도 있겠지만, 주로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이 이제 꾸준히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루에 3권씩 빌려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겠죠. 자, 그런데 그 그림책이 끝나고 이제 3학년 정도, 2학년 좀 지나서부터는 이제 계속 그림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요때까지 그림책을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글반 많은 책을 이제 읽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림책에서 어디로 가냐면 학습 만화로 가요. 학습 만화. 이제 글반 많은 책으로 안 가는 거죠. 왜냐면 그림이 사라지거든요. 책에서. 그림이 사라지면서 이제 딱 책을 폈을 때 이제 그림이 사라지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림책에 있는 글자들은 읽을 수 있어요. 소리내서 막 읽어요. 그런데 이제 그림이 사라지니까 이 화면이 딱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단하는 건 뭐냐면 눈물의 여왕 드라마 보세요? 이미 보셨죠? 너무 옛날 드라마인가? 아예 안 보세요? 역시 발도르프 어린이 부모님들은 또 TV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 재밌다는 얘기를 듣고서 막 열심히 그 작은 전화기로 막 보더라고요. 근데 눈물의 여왕을 이제 하루에 쭉 보다가 못 봤다고 했을 때 되게 궁금하잖아요. 굉장히 재밌다고 시청률이 높았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제 직장에 다른 직장 동료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서 그 직장 동료가 눈물의 여왕 어제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러면은 그 장면이 하나도 내 눈앞에 없어도 너무 재밌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만 소리만 들어도 장면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책을 접한 아이들, 그림책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그림책보다 더 나쁜 TV, 영상 이런 것들, 시각 매체들에 많이 익숙해져 온 아이들이 글자로 확 바뀌고, 그림책은 사실은 읽긴 읽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전체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그림이 사라진 다음부터는 갑자기 흥미가 뚝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글자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장면이 계속 떠오른다는 것은 사실은 글자를 이제 해독하는 과정도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대다수 아이들은 글자를 읽어요. 지금 우리 반 아이들도 한글 다 읽고 온 아이들한테 제가 한글 가르치고 있어요. 모른다는 전제로 막 해요, 그냥. 왜냐면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빈틈도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글자 다 읽어요. 그 아이들이 글자 읽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이미지를 떠올리는 건 아니고 그림을 보고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림이 사라지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볼 때 딱 그 시기가 딱 그 시기예요. 2학년 때까지 막 줄줄이 빌리다가 이제 엄마 본인도 그냥 그걸 계속 읽을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부모님들은 이제 슬슬 글밥 많은 책을 읽어야지라는 강박도 있고 또 학교에서 이제 필독서 같은 것들이 이제 그림책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오면 너무 재미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자를 읽어도 장면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한테 눈물의 여왕 얘기를 해주면 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주인공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잘생기고 이쁜 주인공은 맞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아이는 이제 글자를 해독하는 그 과정을 조금 견디면 무슨 그림이 없는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이미지가 잘 떠오를 거고 그 이미지가 막 신나게 떠오르는 아이는 글밥 많은 책을 읽어도 아주 재미있게 읽지 않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 아이가 맞아, 나도 책 읽는데 막 머릿속에 영화처럼 막 떠올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힘든 과정은 아니에요. 사실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충분히 아이와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충분히 그런 힘을 길러나갑니다. 근데 그렇지 아이들마다 그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최고 어려운 아이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쫙 앉아놓으면 대다수 아이들은 그래도 귀를 쫑긋하고 두고 보는데 정말 재미없다는 표정의 아이가 있어요. 개구지고 장난치느라고 안 듣는 아이도 있지만 마음은 착실해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너무 괴로운 표정인 거예요. 다른 아이도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괴로운 표정인 거예요. 이 아이는 제 소리가 이미지로 하나도 안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대다수 사실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는 그런 능력을 다 갖고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경험이 많이 있어요. 항상 그 책만 읽고 그 다음에 앉아만 있고 하는 아이들보다 많이 활동하는 아이들이 충분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상상하는 힘이 많이 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옛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뭐 있었던 이야기, 어제 있었던 이야기, 아니면 엄마 또는 아빠가 어렸을 때 이야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려주면서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런 힘은 충분히 길러줄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옛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상관없겠네. 네. 그러면 이건 옛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그런 필요의 그런 필요성은 없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러면 과연 옛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이유는 뭔가?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제 제가 스스로 그걸 통찰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다가 이제 발견한 책이 사실은 이 책입니다. 이 책 안에서 정말 옛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구나가 아니라 안 들려주면 안 되겠구나. 정말 꼭 들려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다행히 나는 이거 모를 때 아이한테 이야기를 들려줬구나. 라는 안도감. 그런데 전 딸도 있는데 딸은 잘 안 들었어요. 이 생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뭔가 좀 못하게 돼서 안 들려주다 보니까 둘째 딸은 이야기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안 들려줬죠. 그래서 그 책을 좋아하는 그런 정도가 좀 달라요. 큰아이는 막 책을 되게 재밌게 많이 읽었고 둘째 아이는 좀 읽어라 라고 해야 오빠는 많이 읽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마지못해 읽는 그런 신용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읽긴 읽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뭐 저는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아이는 책도 좋아하더라라는 저는 결론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옛 이야기를 왜 들려줘야 되는지 얘기를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드는 게 그 빗줄기가 그 구름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곳에 이제 빗줄기가 이렇게 내리치면 그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토대로 서양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구름은 빗줄기를 품고 있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속담을 보통 이제 해석할 때 우리의 삶에는 그런 어두운 면이 반드시 있다. 그렇지만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는데 통상.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저자는 그 맥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빛과 구름은 하나고 빛은 구름을 통과해야만 더 환하게 빛나고 구름은 바로 빛을 통해서 생겨난다. 이것들은 결국은 하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옛 이야기를 빛과 어둠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옛 이야기를 뭐 많이 안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대충 알잖아요. 옛 이야기는 아주 일상생활의 이야기는 옛 이야기가 아니죠. 반드시 주인공에게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생기고 아니면 본인이 의도해서 찾아갔든 아니면 의도치 않게 닥쳐왔던 그런 고난과 고통이 생기고 그 과정을 결국에는 극복하고 다시 행복을 찾거나 아니면 평온한 삶으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그 평온한 삶은 그 이전하고는 또 다르죠. 그 이전의 삶도 환한 빛의 삶이었다면 나중에 어둠을 통과한 그런 빛의 삶은 더 환한, 그 전보다 더 환한 빛의 삶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힘든 고통을 더 겪고 나면 더 그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모든 옛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빛과 어둠 그리고 다시 빛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빨간 모자 이야기 다 아시죠? 빨간 모자 이야기에서는 역시 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이한테 빨간 모자한테 엄마가 신분을 보내죠. 자, 뭐 포도주와 이런 간식들을 할머니한테 갖다 드려라. 그렇지만 절대로 숲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의 명을 어기고 숲으로 들어가서 늑대를 만나고 늑대가 가서 할머니를 잡아먹고 나중에 찾아온 이 빨간 모자 아이도 잡아먹고 거기까지가 이제 잡힌 그 과정이 바로 어둠이죠. 그리고 다시 사냥꾼이 나타나서 늑대의 배를 가른 다음에 할머니와 빨간 모자 아이를 구하고 늑대에게 배에 돌을 채워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다시 나중에 삶이 다시 빛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측면을 얘기합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눈물의 여왕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눈의 여왕이었네요. 네. 눈의 여왕이라는 이제 그 안델센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자아이 카이란 아이와 여자아이 게르다란 아이가 나올 때 그 카이란 아이가 그 깨진 거울 조각에 이제 심장과 눈에 박혀가지고 그 전하고 다르게 그것이 박힌 다음부터는 세상에 나쁜 것과 추한 것만을 보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 사람의 나쁜 면만을 보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지가 처음에 이제 깨지지 않은 거울이 온전한 세상을 보여주는 거울의 이미지라면 실제 이야기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만 하여튼 이미지 자체는 그래요. 깨진 그런 거울은
세상을 아주 좁게 보고 세상에 편협한 시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카인은 세상을 좀 더 자기 중심적으로 또 편협하게 또 나쁜 측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약간 이야기에서 세상을 보는 인식론적인 차원으로 이야기가 좀 변해가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말하기를 선악과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 이야기 다 아시죠? 이제 하느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이제 아주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그런 나무들을 많이 자라나게 한 다음에 생명의 나무와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심어놓고 이제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동산을 잘 돌보고 가꾸어라라고 하면서 단 한 가지 선악과에서 열리는 그 선과 악의 를 알 수 있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에서 열리는 그 선악과를 그거는 먹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 때문에 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된다는 이야기.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뭐 종교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또 다른 측면, 인간의 원죄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이제 원죄이긴 하지만 그걸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몸을 가리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것이 이제 하느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있다. 인간의 최초의 죄다라고 보지 않고 그것을 바로 자아를 인식한 그런 계기로 봅니다. 이제 여기서 표현대로라면 신과 맞은편에서 신과 함께 있다가 신과 맞은편에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런 용어로 보다면 이 세상에서 분리된 나를 의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자아의 인식으로 봐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의식을 이제 느끼게 되고 난 이제 신의 어떤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있고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계기를 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역시 이 이야기에서 그거를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어둠. 그러면 자아를 인식한 게 왜 어둠일까? 그리고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왜 죄가 될까? 참 신기하죠. 그런데 거기서의 자아의 인식은 굉장히 좁은 자아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자아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인식했다는 것은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경쟁자 또는 나의 적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그 경쟁자들과 적을 이겨야만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그런 자아 인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은 물론 유치원 시기 이때도 아이들이 개구진 장난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선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자기 걸 다 그냥 내놓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가 다치면 막 우르르 달려가 도와주기도 하고, 한 명 친구 다치면 막 다 보건실 데려간다고 해서 우르르 가고, 막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아이들 그 선한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 1학년 하다 보면 굉장히 악한 모습도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아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거를 굉장히 악으로 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자아를 다시 또 극복하고 더 넓은,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서 자아를 인식하는 이 자아가 자기 안에 들어섰을 때 바로 전인이 된다라고 해요. 사실 교육의 이상은 전인이잖아요. 그죠? 전인을 키우는 게 교육의 이상인데, 전인은 좁은 시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전체로서 보고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
행동과 자기를 판단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렇게 성장한 존재가 바로 전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바로 이런 존재를 키우는 게 바로 전인이죠. 그런데 옛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다만 그것들이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빨간 모자 예를 들면 선악과 이야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아를 인식한 것처럼 빨간 모자가 늑대의 꾀에 빠져서 꽃이 예쁘다고 보이기 시작한 그때를 바로 선악과를 먹은 거랑 똑같은 시기라고 봐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꽃이 예쁜 걸 몰라요. 예쁘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긴 하지만 어른들이 하니까 예쁜 거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이들한테 생일 때마다 이제 장미나 예쁜 꽃들을 이렇게 선물했어요. 꽃하고 뭐 작은 장난감 같은 거 선물하면 사실 아이들이 고맙다고 받긴 하는데 집에 가고 보면 꽃이 그냥 책상에 있어요. 꽃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 그리고 둘째 딸도 지금 한 5학년인데도 지금도 별로 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저자는 꽃이 예쁘게 보인다는 것은 곧 이제 자아가 들어선 때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옛 이야기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전체로서 보고 좀 더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이 지식이 나를 위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쌓아간다는 게 곧 그 안에 사랑이 싹트는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한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열망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한테 드러나는 것들, 그런 열망들이 아이한테 드러나는 것들은 바로 호기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호기심이 되는 거고, 이것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진리는 뭘까, 그리고 올바르게 산다는 게 뭘까라는 구도심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바로 이 전인이 되고 싶은, 그리고 좀 더 세상을 통합적으로 보고 싶은 그런 내적인 열망들이 표현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고 아이들한테는 그런 열망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들을 자기도 모르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히 우리 약초나 음식 중에서도 자기 몸에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들이 어떤 약초는 나한테 잘 맞아.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음식들을 더 찾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 이야기를 생명의 이야기라고 해요. 아이들마다 다 생명의 이야기가 각기 다르게 다 있고, 그래서 그 생명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좋아해서 유달리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달라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반드시 그 아이의 내면을 키우고 나중에 그 아이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생명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왜 맨날 똑같은 이야기 들려달라고 해? 라고 쳐낼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계속 들려주어라고 또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옛 이야기들을 들려줘야 한다. 그래서 옛 이야기 들려주면 정말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아이들의 내면의 마음의 씨앗으로 잠들고 이것들이 아이들은 모르는 채 잠재적으로 계속 자라다가 나중에 아이들 인품과 성품의 꽃으로 피어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더 세세하고 자세한 이야기가 이제 책에 있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첫 번째 아주 실용적인 이유로서 공부도 잘하게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정말 인간의 삶의 목표인 가장 훌륭한, 우리가 가장
편하게 표현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그런 씨앗을 심어준다고 하니 이야기를 꼭 들려줘야겠다는 그런 다짐들이 생기죠. 생기나요? 그런데 뒤에서 드릴 말씀이긴 하지만 이제 이야기는 하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아이들 마음에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미지가 그거에 곁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루에 한 이야기만 듣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잘 듣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서 굳이 안 들려줘도 상관없습니다. 뭐 방학 때나 이런 때는 또 들려줄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사실 모든 원칙들이 그렇잖아요. 뭐 도그마처럼 절대 이러면 안 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에서 한번 들었기 때문에 집에서 들려주면 큰일 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려줄 수 있죠. 충분히.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들려줄 수 있어요. 다만 많이 들려줄수록 좋구나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나온 건 제가 기침을 자꾸 해서 더 궁금하게 만들죠. 자, 그런데 아이들한테 옛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시기는 따로 있다고 해요. 위로는 가장 효과적인 때가 이제 이갈이를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7살, 8살, 뭐 학교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좀 늦게까지 하면 초등학교 2학년 초반까지, 그때까지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줄 때고,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고민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걸음마 시기 이전 아이들한테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면 해롭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나라의 어떤 용어로는 걸음마 시기의 아이들을 딱 지칭한 용어가 없어요. 영어에는 그 토들러라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후 2년부터 만으로 한 4살? 아장아장 걷고, 그 다음에 걸음이 완전 아이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 시기. 그 시기 아이들을 토들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딱히 이게 매치가 딱 안 돼요. 우리말에 영아라는 표현이 맞을까 봤더니 영아는 1살까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출처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편의상, 그 토들러 그 시기를 영아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여기 표현으로는 늦게는 4살이고, 한 3살. 하여튼, 신생아가 아닌 1년 이후에 시기 아이들을 이제 그 영아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후로는 유아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말씀대로라면 영아 시기에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완전히 이제 다른 의식 상태를 갖고 있다고 해요. 발도르프에서는 사실 크게 보면 7살 때까지가 첫 번째 7년 주기잖아요. 그죠? 크게 보면 다 똑같은데 또 그 안에서도 또 3단계로 나눠지고 또 작게 나눠지고 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영아 시기 아이들과 그 이후에 유아 시기 아이들은 의식 상태가 좀 더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공이 있다고 보세요. 공이 이렇게 있어요. 자, 공이 있을 때 7살, 혹시 7살, 6살, 5살 부모님 계세요? 그 아래 이제 4살, 3살, 2살 부모님. 물론 또 동생도 또 있으시긴 하겠지만. 공을 딱 보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그쵸, 발로 차거나 또 튕기거나 던지거나 대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영아 아이들은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요. 뭐 제가 그 아이들을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모르죠. 근데 이제 공을 딱 보면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죠. 한참 보고, 이렇게 만져도 보고, 이렇게 쓰다듬어도 보고, 슬쩍 밀어도 보고, 그러면서 색깔도 보고, 질감도 보고,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안아도 보고. 분명히 노는 방식은 다르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떠오르는 게, 처음 봤으니까 그러는가 보다. 얘는 잘 모르지, 당연히 어리니까. 공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처음 보니까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저자는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요. 아이가 그렇게 보는 것은, 태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쵸? 뭐, 여기 발도르프 여기 햇살 아래 그 어린이집 부모님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공감도 하시고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영계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영계에서 갖고 있었던 그 뭐랄까 원형적인 이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각 세계에서 태어나서 그것들을 다시 재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 사람은 자기 안에 뭔가 똑같이 닮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해요.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괴테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플라톤이며 다 모든 철학자들 얘기했어요. 닮은 것들을 좋아하고 그 내면에 닮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아이는 그 영계에서 태어나기 이전의 시기에 이런 둥근 이런 거에 대한 원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각세계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다시 그 기억들을 떠올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아이들 발달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과정들이 바로 아이들이 영계에서 이 감각세계, 땅의 세계로 내려와서 이 땅의 세계에서 이 땅의 세계로 잘 내려앉는 그런 과정들을 잘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뭐랄까 그 집을 보면 집 있잖아요. 아이들 집 뭐 그림으로 집 그리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실제 집을 보거나 아니면 그림의 집을 보거나 아니면 놀잇감에서의 집을 보거나 집을 볼 때 그 아이들은 내면에서 자기 마음속, 우리 마음을 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혼이 갖게 되는 집이 뭘까요? 혼이 갖게 되는 집. 뭘까요? 혼의 집은 우리가 표현한다면? 혼이 내 마음이니까, 다 아실 줄 알았는데, 몸이겠죠, 몸. 그러니까 아이의 혼이 몸 안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것을 혼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을 보면 그 원형적인 이미지가 자꾸 이제 머릿속은 아니겠죠. 자기 안에 것들이 떠오르고 그런 원형적인 이미지들이 자꾸 뭐랄까 아이들에게 이런 표현을 좀 그렇지만 각인된다고 할까? 무의식적으로 각인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되게 소중하다고 해요. 다른 원형적인 이미지를 다 마찬가지예요. 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그런 원형적인 이미지들이 투사되는 것들이 인형이나 실제 사람이나.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한테는 그런 원형적인 이미지가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발도르프 어린이집에 그런 걸 보면은 막 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꾸며져 있지 않잖아요. 인형만을 봐도 그냥 이렇게 감싸서 솜에다가 이렇게 천을 이렇게 감싸놓고 눈도 없고 한데도 분명히 인형이라고 보면서 아이들은 그걸 또 그 안에서 그 비워진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떠올리죠. 그러면서 형성력들이 뭐랄까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나가는 형성력도 발달한다고 하는데 그런 원형적인 이미지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한테는 그런 세밀한 디테일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서 이제 유아 시기가 되면 이제는 이런 원형적인 이미지들을 가지고는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이제 몸속에 잘 자리 잡고 스며든 혼이 이제 건강하게 자랐다면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마음이 갖게 되는 질문들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 내 몸이라는 집이라는 몸에 잘 자리 잡은 내 혼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유아 시기에. 그런 질문들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옛 이야기라고 합니다. 옛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앞으로 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혼이지만, 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나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 일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되고, 그런 질문들을 찾게 된다고 해요. 그런 질문들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옛 이야기고, 옛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의식적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그 질문들의 답을 찾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헨젤과 그레텔을 보면은 집에 그런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이야기 다 아시죠? 거기에서 과자로 만든 집에 마녀가 과자로 만든 집에 안에 살고 있고, 헨젤과 그레텔이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그 집을 발견하고는 배도 고프고 따뜻한 것들을 찾고 있었는데 집이 과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막 먹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는 마법에 걸린 집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근데 영아들이 원형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아이들이 이 옛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집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집에 대한 뭐랄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집에 대한 어떤 나쁜 인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집이라는 것은 내 몸에 스며들어 있는 내 몸은 뭔가 편안하고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비유되는 집이 마법에 걸렸다. 그리고 내가 먹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혼이 몸을 축내고 있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상해가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미지들이 아주 영아 아이들한테 스며든다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영아 시기의 아이들한테는 좀 더 원형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되고, 그 시기를 넘어갔을 때. 근데 그 시기를 넘어갔을 때 우리가 나이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아이마다 다 성장의 발달의 그 속도가 다르고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이제 4살 됐으니까 옛 이야기 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아직 3살이니까 들으면 안 돼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학교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판단 기준은 사실 요거 아시죠? 모르세요? 아직은 그때가 안 됐고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겠구나. 학교 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 알아볼 때 신체의 비율이 충분히 자란 것이 바로 공부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보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지 볼 때 이런 확인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귀에 손이 닿으면 이제 들어가도 되고, 아직 이러고 있으면 좀 더 자라야겠구나라는 것은 그거 다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이거는 발도르프에 관련된 아신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얘기예요. 비밀로 하셨구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거칠지만 이런 판단 기준들이 있다. 학교 들어갈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기준들은. 그런데 옛 이야기를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기준들은 아쉽게도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는 좀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아이가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성숙했을 때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대화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듣고 좀 대꾸가 될 때, 그때가 좀 그런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바로 대화 내용 자체 이해를 못하고 대답을 못하거나 뭐 그런 때는 아직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아니죠. 옛 이야기 들려줄 때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들려줄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앞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제가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능력이 굉장히 나중에 독서를 하는 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옛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옛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도 아이들이 옛 이야기 자체를 못 듣는 아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옛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래서 그 전에 좋은 방법은 가장 일상생활의 이야기, 겪은 이야기들을 엄마랑 아빠랑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뭐 손잡고 산책을 했다. 오다가 개구리도 보고 까치도 보고 뭐 그다음에 돌팔매질하면서 놀았다. 아이들은 집에 오면 그 깡그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런 아이들한테 옛 이야기를 당연히 들려줄 수 없고, 이제 아이랑 떠올려 볼 수 있죠. 아까 엄마랑 저기 산에 갔었잖아. 갔을 때 우리 뭐 봤지? 그러면서 이제, 맞아. 이제 개구리 봤어. 그리고 까치도 봤어. 이렇게 하면서 그 겪었던 이야기들을 자꾸 떠올려 보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미지로 떠올리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미지로 떠올리는 힘이 많이 자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옛 이야기를 들을 때 충분히 잘 더 들을 수 있고, 이것들을 이제 많이 들은 아이는 나중에 책을 읽을 때 그냥 글자만 읽어도 장면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겠죠. 그럼 너무 재밌겠죠. 실제로 저희 큰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책에 접근을 할 때 굉장히 쉽게 접근했어요. 막 책을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그건 아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꼭 그래서 그랬다라는 결론은 어렵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줄 때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너무 아이들을 빨리 사고를 깨는 아이로 키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옛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될 때, 이런 힘을 길러야 될 때 빨리 깨어난 아이는 그런 옛 이야기 효과가 마음 안에 스며들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빨리 깨어난 아이들은 다른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공립학교 있으니까 아직 몸은 완전히 애기인데 머리는 빨리 깨어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여워요. 이렇게 배불뚝이로 뚝 나오고, 니는 다 빠졌고, 이제 한참 빠졌을 때니까 아직 발음도 잘 안 되고. 근데 책을 많이 읽나 봐요. 매일 도서관에 가요. 그래서 이제 뭐 가위질도 잘 하기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책도 뭐 있으면 찾지도 못하는 아직 그 어린아이인데도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을 때 이제 우연히 그 아이가 옆에 있었는데, 또 앞에 앉은 친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고기가 나와가지고 상추 이렇게 나왔고, 상추 쌈을 이렇게 고기 싸서 먹는 그런 반찬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먹고 있는데 그 아이가, 앞에 있는 아이가 뭐 영우라고 한다면, 영우야
너 이 당추가 왜 떨어지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상추를 얘기하는 거죠. 발음이 안 되니까 당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노는데 왜 떨어지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으로 야, 그 앞에 아이가 웃을 줄 알았어요. 야, 당연히 위에서 떨어지면 떨어지지.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냐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그 당연하지. 중력이 있잖아. 중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어? 맞아. 중력 때문에 그래. 중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또 며칠 전에는 선생님 저 나눗셈까지 다 알아요. 그런 거예요. 너 나눗셈까지 어떻게 다 알아? 그랬더니 한번 문제 내보세요. 하도 쫄라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10 나누기 5 했더니 2 하고 맞추는 거예요. 근데 뭐 알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 부모님은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벌써 중력을 아는구나. 그리고 나눗셈까지 아는구나. 나눗셈은 사실 3학년 때부터 배우거든요. 그리고 다른 때는 이제 지읒이 들어가는 말을 발표하는 날을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자전거, 주전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아이가 그 지읒이 들어갈 때마다 손뼉을 치라고 제가 알려줬어요. 자전거, 그 다음에 주전자. 근데 그 아이가 역디사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역디사디.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아직 지읒을 발음 못하니까 역지사지. 알 수도 있는 말인데 사실은 1학년 아이가 알기에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쵸? 제가 물어보려다가 이제 안 물어봤어요. 대답하면 뭐 하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게 뭔 얘기야 그러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행히 그 친구는 그래도 그런 말들 쓰지만 아직 깨어나진 않았어요. 옛날에 들려주면 충분히 스며들 수 있는 나이인데, 다른 아이들은 또 진짜 깨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만약에 이제 빨간 모자가 늑대가 빨간 모자를 꿀떡 삼켜 먹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들은 으아 잡혀 먹었다 하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이러고 맞는데, 깨어난 아이는 그래요. 씹지도 않고 어떻게?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늑대가 요만한데 입이 요만할 텐데 그걸 잘게 씹지도 않고 되게 넘기느냐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깨어난 거죠.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 아이는 그걸 떠올리면서 끔찍하겠죠. 씹는 장면이 떠올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그냥 잡혀먹혔다. 아이고 무서워하고 그냥 끝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완전히 다르게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옛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효과들이 전혀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깨어난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너무 빨리 깨우지 말아라.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빨리 깨우면 안 된다고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옛 이야기 측면에서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옛 이야기가 좋으니까 이제 나도 한번 들려줘봐야지 라고 마음 먹어서 막 너무 많이 들려주지 마라. 옛 이야기가 스며들고 그것이 하룻밤 잠을 자면서 내 안에서 고요히 잠들고 그것이 마음의 씨앗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우려면 적어도 하루에 하나. 그러니까 6세, 7세 아이들한테만 하나인 거죠.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어제 들은 이야기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게 하는 게 더 좋고, 아이가 원한다면 계속 들려줘도 좋다고 해요. 그만큼 그 아이한테는 얼마나 그 이야기가 스며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처음에 고민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야기 들려주려고 보니까 이제 앞이 하얀 거죠. 아유, 하다가 까먹으면 어떡하지?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는 아이도 아니고 막 학급의 아이들한테 들려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걸 들려주다가 까먹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처음에는 막 주저주저 미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막 지어내서 들려줘도 아이들은 재밌게 잘 들어요. 물론 완전히 구조를 확 바꿔버리면 물론 옛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는 전해지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아이는 재밌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이야기 한 번만 읽고도 그냥 충분히 이 아이한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만큼 힘이 생깁니다. 그래도 그것도 힘들다면 읽어주기라도 해라. 안 하는 것보다는 읽어주기라도 하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그래도 기왕 마음 먹었으면 읽어주는 것보다 들려주는 게 훨씬 옛 이야기의 효과를 우리가 아이에게 스며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빨간 모자 얘기를 들면 빨간 모자가 이제 엄마 말을 안 듣고 결국은 엄마 말을 안 듣고 늑대한테 꿰매 빠져갖고 할머니도 잡아먹히고 빨간 모자도 잡아먹혔어요. 자, 거기 딱 끝나서 이제 우리의 교훈은 그러니까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이런 사족들을 절대 뒤에 담지 말라는 거죠. 옛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그 옛 이야기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어둠으로 빠졌고 그 어둠을 극복하고 다시 또 환한 빛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 이야기는 그냥 여운으로 남겨두고 절대로 다시 너 한번 엄마가 들려준 얘기 너 한번 뭐 잘 들었나 한번 보자 이렇게 검사하지도 말고 그냥 온전히 들려주고 여운으로 남겨줘라. 그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절대로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많은데 이 책의 저자도 그래요. 이런저런 조언들을 충분히 하고 나면 아유 못 해주겠다 이거 뭐 하지 말라지 자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일단 그냥 해라.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 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옛 이야기를 꼭 아이들한테 들려줬으면 좋겠고 너무 많이 들려주려고 욕심만 안 내시고 방학 때 또 어린이집 뭐 나올 때가 있겠지만 안 나올 때는 한번 용기를 내서 한 번씩 들려줄 수 있겠다는 얘기도 해볼 수 있고요. 좀 그런 다짐도 해볼 수 있고 뭐 내가 좋아하고 아이가 좋아한다면 어린이집에서 듣는다 하더라도 집에서도 들려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것이 너무 많이 들려주려는 욕심만 아니라면 모든 원칙은 너무 도구마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다만 용기를 좀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훌륭한 아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부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다 이렇게 좀 부족하게 좀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학교 네네 질문하고 싶은데 무기 안 아 말씀처럼 옛날 책들 있잖아요. 네. 동화들, 옛날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친구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요즘 동화책을 많이 선물해줘요. 네. 외국 서적 보면.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랑 얘기가 좀 달라요. 더 뭐랄까 현실적이어야 되나? 네. 달라요. 네. 백설공주 이야기 같은 이야기는 없어요. 네.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얘를 늦게 가르치나 늙은 얘기지만 해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도 여전히 옛 이야기가 더 좋다는 말씀을 좀 오늘 듣고 가는 거잖아요. 네. 맞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읽어주는 건 제가 봤을 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죠. 책을 제가 읽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습득하고 예. 피곤하니까 누워서 그걸 네네. 말로 해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이 혹시 오해가 생기실까봐, 내가 들려주긴 어려우니까 그냥 그림책을 한번 보자. 차라리 그림책을 볼 거면 창작 동화 같은 것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림책을 읽어주면 들려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효과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면 그림책 옛 이야기는 차라리 집에서 없애고 숨겨놓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림책도 좋은 효과들이 있고 또 재밌잖아요. 만약에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다면 그냥 창작 동화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그 창작 동화들은 네. 아티스트들이 그린 그림들이 많아서 네. 색감이 이 아이에게 좀 좋은 효과가 있을까 하고 하는데 네. 그건 좀 다른 차원이죠. 그것도 뭐랄까 색이나 거기서 표현하는 방식들도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우리가 좀 그걸 보는 안목이 좀 생겨야 되긴 하는데 그냥 수준 높은 책들은 굉장히 괜찮은데 굉장히 복잡하고 이야기 자체가 아이들한테 오히려 해로운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엄선해서 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엄선해서. 딱히 근데 어떤 책이 좋고 이걸 우리가 딱 말할 수는 없죠. 엄선해서 들려주는데 만약에 더 이제 7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 창작 동화를 같이 읽고 하는 건 굉장히 괜찮고 이제 그 어린 아이들 2살, 3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보통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아직 글자는 굳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아이들은 글자 읽을 때 관심 있을 때가 아니니까 없어도 되는 그림인데 어떤 원형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그림책 말고 아주 너무 단순해서 어른들은 지겨운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맛있게 먹고 치카치카하고 또 잠이 들었답니다. 어른이 볼 때 이게 뭐야? 이게 왜 책으로 나오지?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막 사과가 쿵 막 그런 책이 있잖아요. 너무 뻔한 이야기 이걸 왜 아이들은 좋아할까? 이런 이야기는 아이들한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원형의 이미지. 근데 거기에 막 스토리가 들어가고 뭔가 막 고통이 있고 이런 이야기 책들은 아예 원형적인 이미지를 좀 훼손하니까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아 시기, 아까 한 5세, 6세, 7세 아이들한테는 뭐 그림책으로 그런 것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어줄 수 있죠. 뭐 약간 옛 이야기랑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뭐 창작 동화 같은 것도 충분히 읽어줄 수 있고, 다만 옛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것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또 많이 만들었거든요. 저도 많이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때 몰라서. 근데 옛 이야기 들려줄 거면 옛 이야기 그림책은 아예 빼놓고 그냥 들려주는 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전래동화를 들려주는 거는 CD. 지금 CD를 전래동화를 제가 외우기가 힘들 것 같아서 네. CD를 들려주는데 너무 집중해서 듣거든요. 그렇죠. 네, 좋아요. 그거를 계속 틀어줘도 되는 건가 싶어서 어떨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도 혹시 그런 예감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늘 좋아하니까 틀어달라고 꼭 그걸 지목하거든요. 네. 그래서 틀어주는데 저번에 학부모 상담 때 선생님들이 엄마가 들려주는 게 더 좋다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애기가 항상 그걸 지목하니까 틀어주기는 하거든요. 네. 그것이 뭐 한두 번이면 괜찮을 것 같긴 뭐 크게 저기 할 것 같긴 한데 아이가 좋아하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일단은 직접 육성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것과 기계음이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건 다 예감으로 있으시죠, 그렇죠? 당연히 엄마가 들려주는 게 제일 좋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들려주다 보면 엄마는 그 자리에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듣는데 내가 굳이 그 옆에서 나도 왜 들어? 이때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이 있지만 특히 무서운 이야기 듣게 되면 완전히 다른 효과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약간 좀 무서운 이야기 들을 때는 아이가 거기에서 뭔가
자신감과 편안함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지만 아무도 없을 때 무슨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옆에 없는데 무섭다. 완전히 다른 효과가 생기겠죠.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기계음 자체가 아이들한테 끼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주의 깊게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 번 듣다 보면 다른 걸 하면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익숙해지면 좀 과하게 나가면 TV를 틀어놓고 다른 걸 하거나 이것들에 익숙해지면 학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의 얘기를 라디오처럼 생각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늘 떠드는 소리에 같이 있는 게 익숙해지니까 교사가 얘기해도 그냥 어디서 들리는 라디오 소리구나 아니면 유튜브 누가 틀어놓은 소리가 TV 소리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눈을 안 마주치고 다른 걸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집중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려면 직접 엄마나 아빠가 들려주는 게 제일 좋고 이렇게 틀어놓으면 아무래도 아이가 그런 나쁜 습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좀 뭐랄까 직접 들려주는 것보다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유재현 선생님이 또 말씀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그 정도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아이니까 뭐 틀려도 틀린지도 모르고 아이는 그리고 내 아이인데 좀 틀리면 어때요? 창피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일단 여러 명이 있고 그리고 저도 아이들한테 하지만 어른들이 아니라서 별로 안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셔서 이야기하다가 그냥 뚝 끊겨도 상관없어요. 그냥 직접 들려줘 보세요. 막 그 느낌이 확 다르실 겁니다. 네. 네. 일단, 네. 앞에. 네. 저희 집에는 사고를 끼쳐버린 초등학생이 있는데 네. 초등학교 3학년 삼학년. 근데 뭐 아까 얘기하신 듯이 뭐 만약에 뭐 빨간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씹지도 않고 어떻게 삼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동생이랑 같이 들을 때 그럴 때 뭐 분리를 해서 들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녀분이 두 분이 있다고 했으면 다른 팁이 있을지. 네. 참, 그게 고민이죠. 어쩔 수 없이 형제가 있는 집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그 3학년이기 때문에 또 관심도 있고, 둘째는 혹시 몇 살이에요? 6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해법 쓸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아직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이 좀 통하잖아요. 부탁을 해볼 수 있겠죠. 부탁을 해봐서, 동생 어리니까, 물론 그래도 부탁을 해보셨겠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야기를 들려줘본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그럴 것 같아서?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부탁을 한번 해봐서 일단 가만히 들어보기만 해봤으면 좋겠다. 나 해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되도록이면 좀 따로따로 큰아이는 아빠가 같이 뭐 할 때 들려줄 수도 있고,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같이 잘 때도 같이 옆에 있을 거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부탁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좀 떨어져 있거나 그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두 번 정도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큰 문제가 있겠어요. 다만 지속적이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또 말씀 나와서 이제 좀 다른 얘기가 있으면 저 시간 괜찮나요? 지금 3학년과 유아에 같이 있을 때 문제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아와 영아가 같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한참 옛 이야기를 들어야 할 아이와 아직 들으면 안 되는 아이가 있을 때 아까 3학년 아이한테는 부탁해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더 어린 아이한테 부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때로면 울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엄마랑 자기 형아랑 누나랑 재밌는 거 하는 거 있는 것처럼 보이면 당연히 오겠죠. 그럼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일단 아이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서 뭔가 엄마가 뭔가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고 있구나. 형아랑 누나가 뭔가 막 듣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만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 세밀한 엄마가 표현해주는 그런 말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큰 상관은 없다. 그렇게 그래서 들려줘도 된다. 다만 하면 안 되는 것이 따로 단둘이 데리고 있으면서 옛이야기 들려주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있을 때는 아이가 느끼는 것은 그냥 그때 분위기, 형아랑 누나가 쏙 빠져든 느낌 이런 것들을 더 느끼기 때문에 큰 상관없다고 해요. 뭐 아까 다른 말씀이긴 하지만 저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네. 저는 지금 5살 아이였는데요. 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저희가 많이 읽혔어요. 네. 이런 전혀 모르고 네. 있던 상태여서 네. 이제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이제 자기 할 일 하고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내가 안 읽은 책들이 뭐가 있냐면서 이제 뽑아서 자기가 이렇게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이 옛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지가 한 달 정도가 돼서 이제 제가 그 뒤로는 옛 이야기 책을 많이 읽어주거든요. 잘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이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밑밥이 많은 책들을 읽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제 항상 끝말이 그게 다야? 이렇게 되고 시시하게.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것이 시시한 건지. 그래서 얘가 이 옛 이야기를 재밌게 듣긴 들어요. 막 상상하면서 듣고 질문하기도 하고. 근데 항상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클라이막스로 가다가 어디 죽었대 끝 이러면은 그게 다야? 이제 항상 그렇게 아이의 상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이 아이의 상태가 옛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좀.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그 아이의 마음을 알 수는 없죠. 근데 그게 다야라고는 표현이 시시하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그냥 궁금하다는 표현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모르신다는 거죠. 대략적으로는 뭔가 더 갈증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갈증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스토리가 더 세밀한 그것들을 많이 읽어서 아마 약간 좀 맹맹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살이죠? 5살. 근데 아직 5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책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면 좀 더 빠르게 잘 스며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그런 이야기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잘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고, 이 책에도 그런 조언이 나옵니다. 굉장히 꾸준히 들려주다 보면 이야기를 싫어하는 아이도 좋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좋아하고 있지만 이제 아직 충분히 옛 이야기에 대한 그런 것이 스며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들려주다 보면 그런 의문은 사라지고 그 매력에 좀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한번 해보세요. 책은 조금 멀리 하고. 네. 이야기를 하나를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자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계속해 달라고 해요. 그냥 한 가지를 해주고 이제 이제 이러면은 또 해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해줘요. 그러면 가끔 이제 그래서 오늘은 2개만 해줄게 하고 이야기를 제가 지어서 해주기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아이가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고 아직 잘 생각이 없고 뭔가 더 듣고 싶어 할 때 이야기 더 해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해주면 방금 했잖아 이렇게 하는 반응이 있어서 그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원하고 더 듣고 싶어 하는 경우에 좀 더 해줘도 나쁘진 않아요. 실제로 원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보다는 가기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 아이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끝나면 이제 자야 되니까. 근데 잠이 오면 좋은데 이제 머리는 말똥말똥하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진짜 자야 되는 시간이라면 재우고,
너무 초저녁이면 이제 오늘 하루에 하나씩이라는 약속을 하고 나서 안 들려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2개 해도 또 원하고 또 원하고 할 거니까.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만 들려주고, 만약에 이제 그게 또 익숙해지면 이제 더 조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자꾸 들려줘 버릇하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도 어제 들려줬으니까 오늘도 또 원하는 거죠. 저도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랬는데, 저는 종일 근무하고 오니까 피곤한데 아이는, 더 안 하여튼 잠이 별로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막 자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갑자기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막, 자다 보면 나로 꿈을 꾸니까, 그쵸.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 갑자기 이게 왜 나와? 막. 이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나중엔 너무 힘들어서 막 안 들려주고 싶어도, 이제 아이는 이미 너무 좋아하니까 들려주려고 하는데, 들려달라고 조르니까 들려는 주는데, 아무튼 2개 이상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거는 누가 알겠어요. 2개를 들려주면 어디에 뭐가 문제 생긴다, 이런 건 없잖아요. 다만, 하나의 이미지가 잘 스며들수록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이미지가 생긴 것도 또 내일 들어도 다른 이미지가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잠을 통해서 그것이 뭐랄까 숙성한다고 할까? 그 과정을 겪는 것도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선생님, 애기 선생님이시거든요, 편집 선생님이요. 네네. 근데 제가 잘 때 저는 좀 액션이 강하고 그래서 발멈하고 막 따라하고 목소리도 좀 그래요. 네. 그럼 저희 아이는 엄마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냥 똑같이 선생님처럼 조용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좀 살짝 기분도 상하고 제가 비교를 몇 번 당했거든요. 근데 얘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를 싫어하는 건가요? 아니. 사실은 저도 그런 가 있어요. 왜냐면 나도 막 실감나게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또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어떤 뭐랄까 도구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른의 기준으로 실감나게 하는 거는 아이한테 과할 수가 있는 거죠. 과했을 때 아이가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의 감정의 크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에서 확 깨어서 나와버립니다. 무슨 얘기할 때 막 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한테 이야기가 스며드는 게 아니라 확 깨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잔하게 들려줄 때 이 아이한테 이야기가 잘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잔잔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호랑이가 나오면 그렇다고 호랑이인데도 어흥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뭐랄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호랑이가 어흥 하고 나왔대 이거랑 호랑이가 어흥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정말 실감나게 해주고 싶으니까 뭐 이러는데 1, 2년 했더니 정말 네. 저도 빠져서 그렇죠. 매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유일하게 이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게 네. 신념으로. 근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계속 선생님 얘기를 할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야기란 이렇게 들려주는 거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또 아이가 그걸 원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오히려 거꾸로 선생님은 시시한데 엄마 재밌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걱정이죠. 왜냐하면 아이는 어떻든 간에 거기서 이야기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 방식을 더 좋아하니까 더 잘 된 거죠. 좀 자존심을 상하시긴 하겠지만 저도 이해는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막 액션하고 이런 걸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너무 그걸 교조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좀 실감나게 해주실 때 너무 과하지 않게. 실제로 어른이 우리가 봤을 땐 별로 안 무서운데도 아이가 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받아들이는 게 확 다르잖아요. 그럼 나쁜 거예요? 네? 정말 제가 실감나게 잘했다고. 아, 저도 빠졌다고 막 그래서 또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거예요. 안 해주는 것보단 낫다. 근데 열심히 고생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겨우 이런 위로는 위로가 아니죠. 근데 이제부터
조금만 낮춰주면, 왜냐면 아이가 직접 원한다면 조금 낮춰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이가 이야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 책에 나옵니다. 네. 읽어보세요, 사서. 열려고요. 네, 이제, 네,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다 드렸고, 하여튼, 부족하게 드린 말씀인데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